평생을 바친 내 손맛을 며느리는 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어요. 제 노후자금 1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아이들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평생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의 조용한 반격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우리 남편 달아빠진 연장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여기저기 검버섯이 피어난 것이 꼭 평생 흙 만지고 시멘트 개던 그 사람 손을 닮았거든요. 이 손으로 쌀을 씻을 때면 쌀알이 손가락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창밖 광장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생기가 넘치는데 내 작은 집안은 꼭 시간이 멈춘 섬 같아요. 창문을 열면 온갖 냄새와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요. 저기 건너편에선 빈대떡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고 골라 골라 2개에 1,000원 외치는 과일 장수 아저씨의 목소리도 정겹죠.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시장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햇살이 낡은 천막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내 방 한쪽 벽을 비추면 그제야 아침이구나 싶어요. 이 집도 이 시장도 참 많이 변했어요. 없던 가게가 생기고 있던 가게는 사라지고 사람들 옷차림도 말투도 세월 따라 흘러가는데 어쩐지나 박순자라는 사람의 역할만큼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벽에 걸린 흑백 결혼 사진 속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내 모습 위로 먼지가 뽀얗게 앉았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든든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가끔은 그 사람이 지금도 문을 열고 순자야, 나왔어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현관 쪽을 쳐다보게 되죠. 헛된 기대인 줄 알면서도요. 오늘은 아들 민석이네가 저녁 먹으러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어요. 자식들 온다고 하면 어미는 이상하게 힘이 솟거든요. 식탁 위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반찬이란 반찬은 다 올라와야 직성이 풀려요. 갈비찜은 어제부터 핏물 빼고 양념에 재워놨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도 전부 채 썰어서 볶아놨어요.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연근조림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요. 요즘 사람들은 반찬 가게에서 다 사다 먹는다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손맛이 곧 내 마음이니까요. 부엌에 혼자 서서 음식을 하다 보면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만두를 빚을 때면 더 그렇죠. 한 20년 전이었나.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라 명절이면 둘이 마주 앉아 만두를 빚곤 했어요. 그 사람은 손은 투박해도 어찌나 만두를 예쁘게 잘 빚던지 내가 만두피에 소를 올리면 남편이 그걸 받아서 복주머니 모양으로 꾹꾹 눌러 담았죠. 라디오에서는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여보, 당신 만두가 제일 맛있어. 그 사람 칭찬 한마디면 온종일 힘들었던 것도 눈 녹듯 사라졌는데 지금 이 부엌은 너무 조용해요. 라디오를 켜도 그 시절의 흥겨움은 없고 내 옆에서 만두를 빚어주던 사람도 없어요. 널따란 쟁반에 나 혼자 빚은 만두가 가지런히 쌓여갈수록 내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가는 기분이에요. 허리가 욱신거리고 어깨가 뻐근해 와요. 나이가 드니 이제 이런 큰일은 버겁기도 하죠. 그래도 어떡해요. 자식들 먹는 모습만 보면 이런 고생은 또 씻은 듯이 잊히는 게 어미 마음 아니겠어요.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해준 잡채를 제일 좋아했고 며느리 유진이는 갈비찜을 잘 먹었으니까. 그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민석이 목소리였죠. 뒤이어 며느리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둘 다 백화점에서 막 나온 사람들처럼 옷차림이 번듯했어요. 유진이는 손에 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했죠.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아이들을 맞았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저녁상 앞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나는 혹시나 음식이 식었을까봐 마지막까지 국을 데우고 밥을 퍼서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죠. 민석이는 앉자마자 사업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요. 그 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걸 보니 내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유진이는 그런 남편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찰칵, 찰칵. 몇 번을 찍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내 마음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유진이가 갈비찜 한 점을 맛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참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밝혔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설탕을 좀 덜 넣으셔야겠어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건 좀 짜고 달아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었어요. 그 애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유행에 맞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평생의 손맛과 지혜가 그 애의 말 한마디에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옆에 있던 민석이가 거들었어요. 유진이 말이 맞아, 엄마.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셰프들 요리법 많이 나와. 엄마도 그런 거 좀 보고 따라해봐. 시대에 맞춰야지. 아들 녀석의 말은 더 아팠어요.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줄은 몰랐거든요.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 그게 바로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직감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내일 일찍 회의가 있다면서요.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에는 음식 냄새와 적막, 그리고 설거지거리만 산더미처럼 남았죠.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옛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마음이 너무 허해서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띠링 하고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은행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였죠. 무슨 내용인지 보려고 화면을 켰는데 복잡한 은행 앱이 나를 가로막았어요.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더니 결국 로그인이 잠겨버렸죠. 화면 가득한 작은 글씨들과 알 수 없는 아이콘들을 보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런 건 항상 민석이에게 부탁했었는데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구나. 자식들의 생각에서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에서도 내 손에 들린 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너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늙은이라고. 스마트폰의 까만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더 늙고 지쳐 보였어요. 깊은 고립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은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꼭 장마철 눅눅한 소미불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가 않았고 시장의 활기찬 소음도 귀에 닿았다가 이내 흩어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남기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나 봐요. 며느리의 그 나긋나긋하지만 날카로웠던 목소리, 아들의 무심한 동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그렇게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평소 같으면 엄마 별일 없으시죠? 하고 용건만 간단히 말했을 텐데 그날은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뭔가에 잔뜩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다급한 기운이 수화기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사업이 힘들다더니 정말 어려운가 보다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지만 민석이는 내 걱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대신 평소와는 다른 질문들을 쏟아냈죠. 건강은 어떠신지,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신지, 꼬치꼬치 캐묻는 게 꼭 취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대화의 방향이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군요. 엄마, 아버지 가시고 남겨주신 돈은 잘 가지고 계시죠?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 같은 게 많아서 걱정돼서요. 아들의 걱정이 고맙기보다는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건 왜였을까요?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나는 그저 걱정 마라. 은행에 잘 넣어뒀으니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아들을 안심시켰죠. 그 애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슴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었던 애인데 말이에요. 유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웃으며 어머님, 지나가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팥빵이 보여서 사왔어요. 하고 예쁜 케이크 상자까지 내밀었어요. 그 애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유진이는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한참이나 늘어놓았죠. 누구네 시어머니는 최근에 실버타운으로 이사했는데 호텔처럼 시설이 좋아서 다들 부러워한다는 둥.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는 게 진짜 효도라는 둥.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도 혼자 이렇게 낡은 집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친구분들도 많고 의료시설도 잘 갖춰진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애는 정말 나를 걱정하는 얼굴로 말했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미세한 조바심 같은 걸 읽었어요. 마치 내가 어떤 대답을 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요. 나는 그저 웃으며 나는 여기가 편하다. 평생 살아온 내 집인데 어딜 가겠니? 하고 화제를 돌렸어요. 유진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애가 떠나고 난 뒤 식탁 위에 남겨진 화려한 케이크 상자를 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정말 나를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한편으로는 내가 오해하는 걸 거야. 자식들이 설마 하면서 애써 아이들을 믿고 싶었어요. 민석이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거고, 유진이는 원래 생각이 좀 다른 아이일 뿐이라고. 내가 늙어서 속이 좁아지고 의심만 많아진 거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타일렀어요. 자식들이 내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건 곧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애들이 만들어내는 이 미묘하고 불편한 기류를 애써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그런 나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민석이가 저녁 늦게 나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헬쑥한 것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었어요. 나는 아들 걱정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죠. 그리고는 우물쭈물하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내가 평생 처음 보는 종류의 서류였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온통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서류였어요. 내가 이게 뭐냐고 묻자 민석이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어요. 아니, 그게 요즘은 부모님 연세 드시면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 같은 걸 자식들이 대신 해드리는 경우가 많대요.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그 애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식탁 위에 두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식탁 위에 놓인 그 하얀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는 아들의 말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혔던 불안감과 의심들이 하나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종이 뭉치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만큼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의 소리 없는 조종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깊숙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이가 그 이상한 서류 뭉치를 두고 간 날부터 내 마음은 줄곧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에 시장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떠도 그 하얗고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서 떠나질 않았죠. 위임장. 살면서 처음 보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다니며 나를 괴롭혔어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이건 아니라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거든요. 나는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잘 익은 묵은지를 쫑쫑 썰고 돼지고기 목살을 큼직하게 넣어 푹 끓이면 그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요. 어쩌면 이 찌개 한 그릇이 내 어두운 마음도, 아들 녀석의 힘든 마음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했나 봐요. 어미의 마음이란 게 다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결국엔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게 어미니까요. 보온 도시락에 뜨끈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을 담아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였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그 애의 지친 얼굴을 보면 내 마음속 의심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아들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반가운 마음에 민서가 하고 부르려다 순간 들려온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상담사한테 확실히 물어봤어. 어머님 예금 1억 5천만 원이면 당신 빚 갚고도 실버 크라운 요양원 3년치 비용은 충분히 나와.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그 위임장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뿐이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손에 들고 있던 김치찌개 통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곧이어 아들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다음 주에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건강검진 핑계로 나가. 그 사이에 내가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해드려야 한다고 새로 나온 절차라고 둘러대면서 서류들 사이에 위임장 끼워서 서명받을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속이고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자기 빚을 갚고 나를 요양원에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하마터면 도시락통을 놓칠 뻔했어요. 나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손에 들린 김치찌개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캄캄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 잔인한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죠.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유진이가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던 이유, 민석이가 내 재산을 떠보던 이유, 그리고 그 위임장.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거대한 그물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모든 의심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의 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석이 차를 청소해 주다가 유진이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를 본 기억이요. 그때는 무심코 주워서 다시 방에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미친 사람처럼 외투를 걸치고 다시 아들네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외출했는지 집이 비어 있었죠. 나는 예전에 민석이가 비상용으로 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안다시방을 열자 며칠 전 내가 넣어두었던 그 종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은 반들반들한 종이로 인쇄된 고급 요양원 실버 크라운의 안내 책자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입소 비용 패키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그것은 내 모든 희망과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하고 잔인한 증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죠. 소리 내어 우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어요.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억척같이 일하며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바쳤던 세월, 내 청춘, 내 희생,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짓밟힌 내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가여운 내 자신을 위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때쯤 울음이 멎었어요. 눈물로 흐릿했던 세상이 조금씩 선명해졌죠. 텅 빈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슬픔과 절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차갑고 투명한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늙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맹세했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내 자식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눈에서 흐르던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결이었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새벽이었지만 그날 아침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더 이상 축축한 슬픔의 냄새가 아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은 더 이상 나를 외롭게 만드는 소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세상의 소리였고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숨을 쉬고 있었죠. 밤새 흘린 눈물은 내 안의 약한 것들을 모두 씻어내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이 마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달력에 다음 주라는 마감일이 찍혀 있다면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힘주어 끌어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유일하게 물려주신 혼수품이었죠. 이 괴짝 안에는 나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가장 위에는 아이들이 그토록 탐내던 통장이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돈은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비용이 되어버렸죠. 그 옆에는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있었어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지만 소유자 박순자라는 글씨는 선명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10원, 100원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우리의 첫 집이자 마지막 집이었죠. 아이들은 이 집이 당연히 자기들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긴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나의 요새였. 나는 괴짝 더 깊은 곳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또 다른 통장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팔고 틈틈이 허드레시를 하며 따로 모은 내 비상금 통장이었죠. 5천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남편의 유산이 아닌 오롯이 내 노동의 대가였어요. 이 돈을 만지자 잊고 있던 내 안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괴짝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죠. 삼성전자 19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어느 날 두툼한 월급 봉투를 내밀며 말했었죠. 여보, 이거 보너스 나온 거야. 당신이 나보다 돈에 대해선 더 똑똑하니까 이걸로 애들 미래를 위해 뭐라도 좀 해봐. 그 사람의 얼굴엔 고된 노동의 피로와 아내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돈으로 땅을 사는 대신 매일같이 신문 경제면을 읽고 도서관을 들락거리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 나는 이 회사의 미래에 내 남편의 땀과 나의 믿음을 걸었죠. 그 주식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되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나만의 비밀 병기였죠. 내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나는 빈털터리 노인이 아니었어요. 싸울 힘이 있었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필요했어요. 나는 괴짝 바닥에 깔려 있던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내 인생의 진짜 재산은 바로 이 안에 있었거든요. 표지에는 귀한 인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시절부터 꼼꼼하게 기록해온 나만의 회계장부였죠. 하지만 이 장부에는 돈 계산 대신 사람과 마음의 빚고 갚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최진우, 1995년. 삐뚤빼뚤한 글씨 밑에는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법대생이었던 진우는 늘 돈이 없어 가장 싼 국밥만 시켜 먹던 껑충한 청년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나는 국밥 한 그릇값만 받고는 몰래 도시락에 불고기와 계란말이를 가득 싸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굶으면 안 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이 빚 갚아. 그때 그 청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기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김민준, 2001년. 식당 맞은편에서 작은 양복점을 하던 총각이었죠. 어느 날 밤에 가게에 불이 나서 모든 걸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 내가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털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자도 갚을 날짜도 정하지 않았죠.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 서울에서 제일 가는 양복쟁이가 되겠다는 약속만 지켜. 그는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패션 브랜드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또 한 장을 넘겼어요. 이서연, 1998년.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의 손녀였죠. 아이가 워낙 똑똑하고 야무져서 공부를 더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학원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셨어요. 나는 그 할머니 몰래 서연이의 학원비를 3년 동안 대주었어요. 익명의 후원자라고 둘러댔죠. 그 아이는 보란 듯이 명문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죠.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잊고 있던 인연들이 되살아났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돈만 모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에 그들의 미래에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권력이나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조건 없는 믿음, 즉 정정으로 이어진 끈끈한 인연들을 만들어 왔던 거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방바닥에 펼쳐 놓았어요. 통장들, 집문서, 주식증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낡은 공책. 어젯밤의 슬픔은 이제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았어요.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명확한 목표의식이 들어찼죠.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깨끗한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던 일기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나의 전쟁 계획서였죠. 나는 종이 위에 두 개의 칸을 만들었어요.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동맹이라고 적었어요. 자산 칸에는 내 모든 재산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동맹 칸에는 낡은 공책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던 이름들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동맹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고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최진우 기자. 나의 첫 번째 수는 정해졌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결심이 서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고운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였죠. 평생을 시장통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동정이나 구걸이 아닌 정당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나는 밤새 꼼꼼하게 챙겨둔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들이 두고 간 위임장 서류사본, 그리고 차에서 발견한 그 요양원 안내 책자. 이것들이 나의 무기였죠. 내가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인연 수첩에 가장 처음에 적혀 있던 이름, 기자 최진우였어요. 수소문 끝에 알아낸 그의 신문사는 서울의 중심,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에 있었죠. 유리로 된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안내 데스크에 최진우 기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잠시 후 나측지만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 나를 향해 다가왔어요. 껑충하게 키만 컸던 가난한 법대생은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중후한 중년 신사가 되어 있었죠.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내게 안부를 물었죠. 어머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변해버린 태도, 의심스러운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내가 직접 듣고 확인한 그들의 계획까지.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신세 한탄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에게 분명히 말했죠. 내가 오늘 진우 씨를 찾아온 건 억울하다고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서 터져 나와야 해요. 내 말을 듣는 동안 최진우 기자의 표정은 계속해서 변했어요. 처음에 놀라움은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이내 날카로운 기자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그는 내가 내민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나의 이런 침착하고 조리 있는 태도가 그에게 더 큰 인상을 준 모양이었어요. 그는 나를 더 이상 과거 식당 주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이 선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기사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 혼자서 싸우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도움 약속은 내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그는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가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내 인연 수첩에 적혀 있던 또 다른 이름, 변호사 이서연이었어요. 최진우 기자와 함께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 나는 10수년 만에 서연이를 다시 만났어요.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던 까까머리 소녀는 이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지적이고 당당한 여성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격식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할머니, 맞으시죠?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 아이의 따뜻한 손을 잡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재회는 짧았어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자 서연이의 눈빛은 금세 감상적인 조카의 눈빛에서 냉철한 변호사의 눈빛으로 돌변했죠. 그녀는 내가 설명하는 내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이자 존속 학대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 지금부터는 저를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셔야 해요. 앞으로 아드님과 대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우리가 유리해져요. 서연이의 단호한 태도는 내게 법적인 확신과 용기를 주었어요. 나의 연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양복점 총각 김민준을 찾아갔어요. 그의 가게는 이제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에 자리한 고급 부티크가 되어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나를 본 그는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맞이하듯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누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는 나를 여전히 누님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어떻게 누님께 그런 짓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법이나 언론의 힘은 없었지만 그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돈과 인맥, 그리고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능력이었죠. 그는 내게 약속했어요. 누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저를 부르십시오.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거칠애와 체면, 제가 박살 낼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동맹이 완성되었어요. 나의 지혜와 명분, 최진우 기자의 날카로운 펜과 여론의 힘, 이서연 변호사의 단단한 법의 방패, 그리고 김민준 대표의 화려한 창, 우리는 각기 다른 무기를 든 4명의 전사였죠. 며칠 뒤 우리는 이서연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두 모였어요. 나의 첫 번째 전쟁 회의가 열린 거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처음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아이들의 음모를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고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목표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서연이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 중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기했어요. 최진우 기자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죠. 나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것은 더 이상 나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 것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이야기가 나와 같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나쁜 마음을 먹은 자식들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라요. 내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세 사람 모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한 노인을 돕겠다는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굳건한 동지의 빛이었어요. 우리의 사적인 복수는 이제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었답니다. 조력자들과 함께하기로 한 그날 이후 내 일상은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이웃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해가 지면 나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가가 되었죠. 우리는 이서연 변호사의 사무실에 서너 번 더 모였어요. 그곳은 우리의 완벽한 작전 상황실이었죠. 사무실의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온갖 서류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최진우 기자가 몰래 조사해온 민석인의 회사의 재무상태 보고서, 이서연 변호사가 분석한 위임장의 법적 허점들,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작은 녹음기까지. 서연이의 조언에 따라 나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올 때마다 품속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거든요.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요라고 조르던 민석이의 목소리
어머님을 위한 최신식 시설이에요 라고 살랑거리던 유진이의 목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우리의 마지막 회의가 있던 날,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어요. 이서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죠. 녹음 증거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최 기자님, 아드님 회사의 자금 상황은 확실한가요?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더군요. 투자금은 거의 바닥났고 빚만 수억 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신제품 발표회가 마지막 발악이자 도박이에요. 그 자리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끝장인 거죠.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이 바로 어머님의 통장에 있는 돈이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제야 나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 디자이너 김민준 대표가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바로 그 신제품 발표회 VIP 초대장이었죠. 우리 모두를 위한 티켓입니다. 가장 앞자리,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요.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누가 언제 일어나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공개해서 충격을 극대화할 것인지,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정교하고 치밀했어요.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을 며칠 앞둔 수요일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문을 열자 잔뜩 굳은 얼굴의 민석이와 유진이가 서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었겠죠. 민석이는 서론도 없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생각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저희 제품 발표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늦어도 오늘까지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은행 업무를 마칠 수 있어요. 드스테곤 징계, 그건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옆에 있던 유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죠.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니까요. 발표회만 끝나면 저희도 한숨 돌리니 주말에 바로 그 실버타운 구경시켜 드릴게요. 가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 가증스러운 상냥함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어수룩하고 망설이는 늙은 어미를 연기해야 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겠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니. 금요일 날 발표회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도장을 찍어주마. 내 대답에 두 아이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발표회가 열리기 전날 밤이 되었어요. 밖은 고요했고 나 역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날 텐데 후련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나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앨범의 첫 장에는 기저귀만 차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 민석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나는 손가락으로 그 작은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이 아이를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쓴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슬픔이 나를 덮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내일이면 내 손으로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과연 이 승리가 가족을 영원히 잃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차라리 모든 걸 용서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사랑은 아닐까?
마음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나는 눈물에 젖은 손으로 앨범의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내가 낡은 이 아파트를 처음 장만했던 날,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은 시멘트벽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아끼며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만들자고 맹세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내 아이들을 이대로 거짓과 탐욕의 길에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어미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의무였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앨범을 덮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내 결심은 이제 바위처럼 단단해졌어요. 폭풍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나는 그 폭풍에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란 빼앗긴 것을 되찾는 데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겠죠. 파괴만 남는 복수보다 모두를 치유하고 키워내는 유산이 훨씬 더 위대한 법이니까요.